시가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HDI 센터 정기 세미나고요.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게 벌써 1년 전에 이제 순서를 정해서 오늘 제가 하기로 했고 올해 마지막은 이상현 교수님 하시기로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 학과 행사, 학교 행사, 뭐 대회 행사 합쳐하고 오늘 이게 지금 네 번째 행사고요. 어제 5시부터 시작하면 사실은 24시간 동안 행사를 제가 5개째 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요. 기가 다 빨린 상황인데 1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또 다른 행사가 하나 진행되는데 그건 못 간다 그랬어요. 이거 세미나 해야 된다고 제가 못 간다 그랬고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중에 많은 행사가 한꺼번에 모인 날이 없는데 정말 공교로운 날인데 어쨌거나 제가 세미나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저기 최동원 교수님 오셨네요. 자, 제목을 오늘 저희 연구에서 이제 뭘 할까, ERC 세미나에 저희가 제가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ERC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고민했던 거 그리고 그거를 갖고 이렇게 연구를 끌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병원에서 인비보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4D 플로 MRI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제목을 Hurdles and Strides Towards In Vivo Application of 4D 플로 MRI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이크가 여기 있는 건가? 했는데 저 스트라이드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써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Hurdles and 뭐를 써야 되는데 뭘 쓸까 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챗 GPT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스트라이드를 쓰라고 이야기했는데 구글을 또 검색을 해봤더니 Hurdles and Stride라는 표현은 구글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안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 선생님이 아마 실수하신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적었고요. 그래서 4D 플로 MRI를 연구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실용화가 아직도 이렇게 더딘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지 또 우리가 넘어야 될 허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연구실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기술 동향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학생들은 처음 보는 광고일 수도 있는데 되게 유명한 광고예요. 처음 나왔을 때 산수유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까 어려운데 기억나시죠? 되게 유명한 거고 그 당시에 센세이션이 이렇게 갖고 경쟁업체에서 고소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판결까지 가서 이렇게 과장 광고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났던 되게 유명한 광고인데 이 광고를 보면 제 마음을 너무나 똑같이 표현을 해서 이렇게 제가 띄웠습니다. 그래서 4D 플로 MRI를 저희가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안 쓰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안 쓰는 것도 있고 유치하는 공학 플로를 하는 분들도 저희들이 가서 이거 좋다 같이 쓰자라고 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똑같아갖고 이제 먼저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4D 플로 MRI를 공학적인 연구에 쓰는 그룹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4D 플로 MRI를 많은 사람들이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저희들이 국제 캠페인을 사실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3차례까지 하고 있는데 4D 플로 MRI를 공학 연구했을 때는 MRV라고 합니다. 그래서 Magnetic Resonance Velocimetry 자기 공명 유섭계라고 해서 MRV 챌린지 1, 2, 3를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에 만나가지고 2018년도에 저희 학교하고 스탠포드하고 미국 육사의 연합팀 그다음에 여기는 독일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로스탁하고 스탠포드 졸업생이 메이오 클리닉으로 엔지니어로 가면서 메이오 클리닉까지 4팀이서 이제 이걸 만들어서 동일한 실험 장치를 가지고 이걸 이제 한 팀에서 MRV를 하고 그걸 택배를 보냅니다. 국제편으로 택배를 보내서 동일한 이동 조건을 동일한 형상을 이제 쓰는 조건으로 해서 다른 벤더 그러니까 스탠포드는 GE 걸 썼고 독일 팀은 지멘스를 썼고 저희는 이제 필립스를 썼는데 메이오 클리닉도 지멘스 썼을 거예요. 메이오 클리닉도 필립스 썼습니다. 그래서 해갖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다른 벤더의 스캐너를 가지고 MRV를 해도 유동 가시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쓸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관련된
업체가 GE나 지멘스나 필립스에서 더 많은 기술 지원을 할 거고 기술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희망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 그 물리학회 그 유체역학 디비전에서 이제 모여갖고 경쟁이 아니고 누가 잘하나 경쟁이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이게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했었고 논문도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매 2년마다 이렇게 갱신해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턴하는 유동 사각 단면 채널에서 유턴하는 유동을 우리가 가시화를 했었고 2021년도에는 이제 크로스젯 그러니까 어떤 주유동이 있고 여기 그 주유동의 수직한 방향으로 제트가 뿜어져 나온 유동에 대해서 서울대 팀하고 일리노이즈 팀이 더 들어와서 진행을 했었고 원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연기가 돼서 원래는 올해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내년에 MRB 챌린지를 하는데 이때는 온도 측정, 온도도 매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장도 이렇게 모든 팀들이 거의 동일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국제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샘플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유동 가시화를 하면 MRB를 가지고 유동 가시화를 하면 결과를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데 여기 주유동이고요. 여기 있는 장애물들이 쉽게 말하면은 도심의 빌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딩들 뒤에 여기 어떤 그 테러 집단이 여기서 이제 패토진을 이렇게 뿌렸을 경우 어떻게 빌딩을 사이로 퍼져나가나 육사가 관여한 여기 프로젝트라서 주제가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모사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피리아디 프로도 다 이렇게 MRB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였고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메디컬 분야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미국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읽었던 건데 4D 플로 CMR 요즘에는 이제 카디오베스큘라 MR이라고 해서 CMR이라고 하더라고요. 4D 플로 CMR 매니페스토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4D 플로 MRI를 병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의 어느 수준이냐면 병원의 인턴 아니면 우리 대학원에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이 읽어봐도 거의 대부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각 병마다 어떤 그 혈관이나 심장에 대한 것마다 이런 파라미터 써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갖고 이제 리포트를 낼 때 논문을 쓸 때 이런 정보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분석은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해야 된다.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순환기계공학회 총무인 하워징 교수님도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이거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워징 교수님의 그 포닥대 지도교수인 다이버펠트 그 스웨덴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주도를 하고 또 4D 플로 MRI의 가장 그 선도적인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여기 노스웨스턴의 마클 교수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의대에 계신 분들도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은 마음이에요. 읽어보면 같은 마음인데 많은 병원에서 이거를 실행했으면 좋겠고 지금 그러기에 충분한 기술 수준이다. 그리고 이 진입장벽이 너무너무 낮다. 이 논문만 읽어봐도 사실은 병원에 계신 영상기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 보면 뭐 이렇게 자세하게 논문인데 포스트 프로세싱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의학과에서 병원에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우리 센터에서도 좀 같이 한번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먼저 보여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것들은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 매우 상세하게 여기 보시면은 퍼블리케이션 할 때 4D 플로 MRI 갖고 퍼블리케이션 할 때 이런 파라미터들 아니면 이런 세팅들에 대해서 다 리포트를 해라. 그리고 이런 거를 쓰는 게 에센셜하다. 뭐 이런 거는 레커멘드 된다. 다 적혀 있습니다.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영상의학과에서 지금 있는 장비로도 비슷한 수준의 그 속도장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발표 제목을 허들 앤 스트라이드
toward in vivo application of body flow MRI를 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body flow MRI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 body flow MRI가 병원에서 그 실용화 했는데 왜 이슈가 되는지, 뭐가 이슈가 되는지, 그런 이슈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개선해 왔는지 간단하게 기술 동향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떤 연구를 지금 해오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디플로 MRI는 병원에 가면 있는 MRI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 인체 내부 그 조직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그 혈관 안을 돌아다니는 혈액의 속도를 3차원 속도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그 세성분 속도 벡터를 다 측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여기 들어간 운영 소프트웨어죠. 어떤 식으로 MRI를 찍어야 되는지 그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이 노스웨스턴에 있는 이제 마클이라는 교수인데, 마클 교수가 이제 주로 관련된 이런 에어타 이런 유동들은 이렇게 찍으면 된다라고 이제 다 파라미터 세팅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 전에,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MRI를 만들었는데 사람을 찍다 보니까 심장 아니면은 폐, 간 잘 찍히는데 이상하게 그 한 번씩 이렇게 알티팩트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티팩트가 왜 생겨나는지를 봤더니 옆에 움직이는 애들이 있더라. 다 정지한 애들인데 움직이는 애들 때문에 했는데, 움직이는 게 결국은 혈액이었죠. 그래서 혈액 때문에, 움직이는 애들 때문에 알티팩트가 생기고 에러가 생기니까 이걸 없애보자 라고 해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혈관 내에 혈류 속도장을 측정하는 기술로 발전이 된 거고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빠른 경우는 1990년대부터 블러드 플로우를 퀀티파이 하는데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학기술로 온 거는 2000년대 들어와서 넘어왔고요. 한 10년, 15년도 시차로 넘어왔는데, 지금은 공학기술, 메디컬 기술 둘 다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의대에서 이제 아니면 의학 연구에서 이렇게 혈류 유동을 측정하는 기술들을 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제주대 행동국 교수님이 이렇게 주로 하시는 초음파가 있고, 그 다음에 메디컬 저널 관련된 데서 이렇게 혈관 관련된 혈류 유동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PIB 실험을 했다고 보여드렸는데, PIB 기술이 있고요. PIB 기술은 쉽게 말하면 광학 기술입니다. 레이저 카메라를 쓰는 거니까 당연히 인체 내부는 못 들여다보고 투명한 팬텀을 만들어서, 투명한 혈관을 만들어서 이제 그 상황에서 빛을 이용해서 찍는 거니까 이건 이제 인비보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건데,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 초음파는 모든 병원에, 국내 병원에 보급되어 있을 만큼 이제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요거를 활용하기는 좋은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 1D고, 행동국 교수님이나 실험실에서 이제 훨씬 더 3D까지 측정할 수 있지만 병원에 있는 초음파로는 대부분 1D, 쉽게 말해서 유량만 측정할 수 있는 거고, PIB는 하이 스페이셜, 하이 템포럴 레졸루션을 할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체에 대해서 바로 적용을 못하고 실험실에서 투명한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테스트 섹션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게 2000년대 들어서 많이 등장한 게, 혈류학 논문에 많이 등장한 게 CFD 기술입니다. 우리 센터에도 여러분 CFD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쉽게 말하면은 편미분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죠. CFD는 유동을 지배를 하는 지배 방정식들이 편미분 연립 방정식들이고, 이거를 푸는 솔버를 운영을 해서 해답을 얻는 건데, 솔버는 훌륭합니다. 이거 기술이 40년, 50년 이제 솔버가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솔버는 거의 오류가 없고, 이거를 갖고 CFD를 하면 뭐가 문제냐?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편미분 방정식이든 무슨 방정식이든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정식 생각하면 가장 간단한 방정식이 선형 방정식, x 더하기 y는 10이다 라고 하면 거기 정답이 뭐냐 하면은 아무도 대답 못하죠. x 더하기 y는 10이다 했을 때 x가 뭐일 때 y가 뭐다라고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9, x가 4면 y는 6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x는 뭐다라고 하는 게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그거에 따라서 솔버는 아무리 정확해도 답은 다 y 값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CFD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확하게 넣어줘야지 이 혈관 내에 유동장을 정확하게 아는데, 문제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마다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알아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느냐,
대충 비슷하게 반영을 했을 경우 대부분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솔버가 x 더하기 y는 10이라고 하는 간단한 시스템이 아니고 완전 넌리니어한, 하이리 넌리니어한 그 지열 방정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CFD 연구도 이제 장점은 하이 스페셜 레졸루션, 템포럴 레졸루션이 있지만 바운더리 컨디션 디펜던트 하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포디플로 MRI는 뭐가 좋으냐? 그냥 환자에 대해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측정하면 되고 이제 그 이미 기술도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 스페셜 레졸루션이 안 좋다. 템포럴 레졸루션도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네 개 중에 PIB는 빼고 뭐 3개의 모달리티를 거의 다 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달리티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걸 이용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제 포디플로 MRI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간단히 원리를 보시면 MRI 되게 큰데 사실은 MRI의 구성은 되게 간단합니다.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매그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그넛에다가 이제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면 거기다가 살짝 그레디언트를 걸어줄 수 있는, 순간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줄 수 있는 그레디언트 코일이 있고, 시그널을 주고받는 라디오 프리퀀시 RF 코일이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환자가 있으면 환자로부터 시그널을 주고받는데, 환자라고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이제 대부분 70%가 물로 되어 있으니까 물에 있는 프로톤으로부터 시그널을 받아서 사람 내에 뭐 심장 상태가 어떻고, 간 상태가 어떻고, 혈액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진처럼 MRI 사진을 보게 되는 거는 이 매그니튜드 사진이고요. 자기장, 전자기장 관련된 거니까 뭐 배워서 아시겠지만 전자기장 신호는 전부 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복소수로 표현하잖아요. 복소 변수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복소 변수 보면은 매그니튜드가 있고 페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여기 내 몸이 이렇게 생겼네 하는 눈으로 보는 거는 다 이거 매그니튜드 정도고요. 포디플로 MRI에서 이용하는 속도장은 여기 페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 정보를 보시면 여기 B가 페이스인데 페이스가 속도의 함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알면 포디플로 MRI에서 페이스를 알면 속도 값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위치에서 하는 거고, 이 속도 값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매그니튜드만 사용할 때와는 다르게 여기 그레이디언트 코일인데 Z 방향, Y 방향, X 방향 그레이디언트를 살짝 걸어주는, 바이폴라로 걸어주는, 한번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걸어주는 이 바이폴라 그레이디언트라고 하는데 이걸 걸어줘야 됩니다. 걸어줘야지 이제 이 속도가 유의미한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F 시그널이 있고 그레이디언트 걸어주고 그다음에 액기지션 하는 요거 1년에 아마 병원에서 지금 흔히 쓰는 10년 안짝에서 이렇게 구매해서 쓰는 3T MRI 같은 경우는 16채널 또 맞는 채널일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코일이 비싼데 코일도 컴포멀하게 잘 만들면 얼마든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시오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초창기 했던 건데 2mm 원갈입니다. 원갈에 대해서 커머셜하게 어베일러블한 큰 코일을 쓴 거가 왼쪽이고요. 요거는 2mm에 딱 맞게 솔레노이드 코일로 안테나를 만드는 겁니다. RF 코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해봤더니 동일한 유동인데 해상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멀하게 RF 코일을 만들면 레졸루션이 훨씬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시퀀스 말씀드렸죠. 그레디언트 코일을 이렇게 바이포블라 그레디언트 코일 걸어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퀀스라고 하는데, MR을 찍는 그 과정을 시퀀스라고 하는데, 시퀀스를 잘 만들면 또 스캔 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FD 하시니까 패러럴 이미징 메서드를 쓰면은 스캔 타임이 줄어드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CFD에서도 병렬 연산을 하면 계산 시간이 줄잖아요. 이미징도 마찬가지예요. 병렬적으로 이미징을 해버리면 이제 스캔 타임이 줄어든다라는 것들을 이미 다 하고 있고요. 컴프레스드 센싱은 뭐냐면은 이게 MRI를 찍을 때 물리적인 3차원 공간에서 찍는 게 아니고 시그널을 받는 게 아니고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넘어가서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넘어가서 3차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시그널을 주고받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하나씩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스캐닝을 쭉 하는데 좌표가 아니죠. 프리퀀시 각별로 쭉 스캐닝을 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듬성 하는 거예요. 우리 CFD로 이야기하면은 DNS 안 하고 LES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스캔 타임이 줄어든다 해서 이런 기술들은 다 상용화돼서 지금 우리나라 병원에 있는 MRI에 웬만해서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미 한참 전에 상용화됐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시오는 희생하지 않고 스캔 타임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옵티멀 시퀀스도 있는데 이제 이거 뭐냐 하면은 뱅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MRI를 찍을 때 최대 속도를 지정해 줍니다. 지금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의 최대 속도가 이 정도면 그거보다 약간 뭐 10%더 큰 정도로 이제 최대 맥시멈 속도를 지정을 해주는데 그 지정해주는 그 속도가 인코딩 벨로시티라고 해서 V 인코딩 요즘 우리는 이제 뱅크라고 있는데 뱅크를 하나로 하지 말고 여러 개로 한다. 2개로 하는 게 듀얼뱅크고 지금은 멀티뱅크 기술이 나와 있는데 이걸로 하면은 하여튼 노이즈가 줄어든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 이거는 그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리서치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 훨씬 더 좋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벨로시티에 대한 레졸루션이 좋아져서 벨로시티에 대한 프리시즌이 올라간다라는 뜻이고요. 이것 말고 또 아까 레졸루션의 스페셜 레졸루션이 나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쁜 스페셜 레졸루션이 예를 들어 3mm다. 근데 그 1mm보다 왜 나쁘냐고 하면은 그 3mm라고 하는 한 영역에서 속도 하나 알 수 있는데 또 3mm 내의 속도가 다 다르다. 1mm 다르고 2mm 다르고 3mm 다르다고 하면 그걸 대표 속도 한 개만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심화가 돼서 여기 난류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여기 코너 같은 데서 보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우리는 플라스틱 2배라고 하는데 이렇게 난류 속도가 발생을 하고 다시 말하면 터뷸런스가 발생을 해서 매우 작은 영역에서도 속도의 차이가 큰 영역이 있으면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나쁘면 그걸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못 잡아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시퀀스를 제안하는 연구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팀이 하고 있고요. 저희 MRV 함께하는 독일 팀에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환자가 병원에 와서 스캐너에 들어가기 전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스캐너에 이미 탑재가 되어져야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있는 스캐너에서 환자를 이미 이렇게 스캐닝을 했고 속도장이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속도장 갖고 그럼 더 어떻게 퀄리티를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벨로시티 측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 노이즈가 있죠. 그래서 디노이징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이버전스 프리라는 값이 있는데 다이버전스 프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혈액 유동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맞으면 속도장에다가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그 미분전 현저를 취하면 무조건 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 건데 당연히 혈류동을 측정했었을 때 그 벨로시티를 얻고 다이버전스를 취해보면 0이 돼야 됩니다. 0이 안 되죠. 노이즈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제로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필터고요. 쉽게 말하면 노이즈 필터고요. 이제 그 솔버가 있는 거고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겁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 데이터가 있는데 이 필터를 통과를 시키면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다이버전스 프리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프리는 아니지만 노이즈를 줄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노이즈 필터라고 얘기하고 MRV 외, 4D플로 MRI 외에도 다른 유동 가시화 쪽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 MRV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외에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싱귤러 밸리티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노이즈 필터를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노이즈 필터를 4D플로 MRI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는데 이거 이따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유체화가 실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속도장을 측정을 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내가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지 리포트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리포트를 하는데 4D플로 MRI 같은 경우는 전자기 시그널을 갖고 하는 거라서 이거 이제 언설턴티 어널리시스를 속도장이 얼마나 정확히 측정됐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이 기술이 오랫동안 쓰는 게 아니라서 새롭게 다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두상 박사님, 이상현 교수님하고 이제 초창기에 이걸 연구를 하면서 레이놀즈 레졸루션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병원의 영상의학과에 계신 영상 기사님들이 영상 스캐너를 다루는 영상 기사님들도 쉽게 이 헤모다이나믹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월시얼 스트레스를
측정을 했을 경우, 속도 저항 측정해서 월 시어 스트레스를 계산했을 경우 이게 월 시어 스트레스가 얼마나 언설턴티가 있는지를 영상 기사님들도 유체역학을 전혀 모르는 영상 기사님들도 알 수 있도록 쉽게 개념을 만든 게 레놀즈 레졸루션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 MRI에서 찍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시오와 파라미터 정해지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스페셜 레졸루션 델타 X,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맥시멈 벨로시티 세팅을 한다는 거 제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인코딩 벨로시티 요것만 알면 단순 계산으로 레졸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레놀즈 레졸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레놀즈 레졸루션이 얼마인지 알면 올라가서 30%네? 라고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한 거를 리포트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월 시어 스트레스를 이런 레졸루션에서 벨로시티를 측정을 했을 경우 월 시어 스트레스를 벨로시티로부터 계산을 하면 이 시어 스트레스의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관계식을 제안을 했었고, 이걸 해보니까 아까 전에 30% 나왔잖아요.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파셜 볼륨 이펙트라고 MR에서 이제 잘 알려진 그 영향인데,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나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경계에 있어서 그 유체가 있고 혈액이 있고 혈관 경계에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3mm다. 그러면 회색이 여기 3mm고 회색의 3mm 어디쯤에 실제 경계가 있을 거잖아요. 혈관 벽하고 솔리드하고 유체의 경계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혈관은 까맣게 나오고 유체는 하얗게 나온다 치면은 혈관 벽이 지나가는 영역은 회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벽면이 있다라고 가정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벽면이 있다고 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센터로 가정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 시어 스트레스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벨로시티 프로파일인데, 벽면에서는 속도가 0이고 여기 벽면에서 벗어날 때마다 속도가 조금씩 증가하는데, 월 시어 스트레스는 결국은 이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벽면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고 이렇게 연결되느냐 속도장이, 아니면 벽면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월 시어 스트레스는 벽면이 어디 있느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센터 아니면 여기로 하지 말고 이 세 개 인접한 세 개 복셀의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월의 위치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 그냥 1, 0, 0.5가 아니고 중간값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 훨씬 더 월 시어 스트레스의 에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였는데, 이거 보일 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이거 보일 때까지만 해도 아시는 고승빈하고 이제 저하고 되게 이렇게 흥분이 돼서 좋다 이랬는데 잘 나왔으니까요. 근데 메디컬 저널에 나와 있는 기존 4D MRI로 그 환자를 측정한 데이터를 보니까 레놀즈 레졸루션이 다들 2, 3이 있어요. 우리는 팬텀 연구를 해갖고 되게 레졸루션 높였는데도 0.2에서 1밖에 안 됐는데, 0.2에서 1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좋아지는 게 한 6%포인트 정도 좋아지는 건데, 환자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이게 거의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실제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레놀즈 레졸루션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게 리니어하게 잘 나와서 되게 좋았는데, 결국은 절망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처럼 4D MRI로 환자에 적용해서 월 시어 스트레스를 계산하면 이게 전혀 정확하지 않은 월 시어 스트레스 얻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절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연구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4D MRI에서 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는 게 슈퍼 레졸루션,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나쁜데 AI를 이용을 해서 인위적으로 슈퍼 레졸루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기술이 거의 이렇게 되게 파퓰러하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도 하고 있고, 여기 홍재현 교수님하고 함께 슈퍼 레졸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레졸루션이 잘 되는 AI를 내가 확보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툴을 지금 가지는 거예요. 우리 ERC 센터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ERC 관련돼서 써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ERC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4D MRI를 맨 처음에 2015년인가요, 16년도에 순환계획공학 기사에 끝나고 제가 김두상 박사님한테 가서 우리 4D MRI 기술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적용해보고 싶어요 해서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김두성 박사님이 그럼 경동맥 혈류 유동을 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때 환자에 대해서 적용할 엄두는 못 냈고 그러면은 이미지를 주시면 환자 이미지를 주시면 저희가 팬텀을 만들어서 팬텀 내에서 팬텀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서 경동맥 내 유동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걸 이제 이런 연구를 했었었고 그거 하면서 한 1년, 2년 있다가 뭐 연세대에서 이제 워크샵을 썼는데 그때 이제 이상현 교수님이 저걸 보시고 이걸 보시고 나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저건 너무 예쁘다라고 하셔갖고 이제 저희들이 한 팀을 이뤄서 이제 포디플로 MRI를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인연이 지금 우리 ERC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걸 마련했고 그 관련된 연구를 2019년부터 저희들이 리포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저기 앉아 계신 유재현 교수님이 중앙대병원에 포디플로 MRI로 여기 재밌는 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신 분이 이제 지금 신승영 교수님이시고 신승영 교수님하고 중앙대병원의 차민재 영상의학과 차민재 교수님이 좌심방이가 있는 경우 폐색술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정밀하게 정확한 위치에 폐색술을 하는 경우 약간 어긋나는 경우 아예 안 하는 경우 혈류학적으로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걸로 느끼는데 아무도 이걸 연구할 사람이 없다. CFD로 해볼까 하다가 포디플로 MRI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이제 2인전도 똑같이 이제 ERC로 이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이미 다 논문으로 리포트가 된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제 봉합 연구에 포디플로 MRI를 적용을 하다가 이제 환자 헤모다이나믹스로 포디플로 MRI를 적용하게 된 계기가 된 두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를 공학이든 혈류학이든 둘 다 해보니까 결국은 저희는 MR 피직스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퀀스도 못 건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옵티멀 시퀀스, RF 코일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다른 영역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적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업그레이드하는 퀄리티를 높이는 연구들로 이제 포커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가장 최근에 한 게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그 유체역학에서 많이 쓰는 어떤 분석 기법인데 수학적인 분석 기법인데 이거를 이용을 하면 노이즈를 없앨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했던 건데 이게 참값이고요. 이게 노이즈가 있는 속도장입니다. 근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하면은 노이즈가 상당히 개선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를 이 디컴포지션 기술을 우리 포디플로 MRI 데이터에 적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우리 지금 오늘은 예비군 훈련과에 있는 박사과정 강승민 학생인데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이 됐고요. 자세한 건 설명 안 드릴 텐데 수학적인 기법이니까 여기 보면 이제 A라고 하는 속도장 매트리스가 있고 그걸 이제 분할을 합니다. U하고 중간에 있는 시그마 V로 분할을 했을 경우 여기 싱귤러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 매트리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정보들이 유의미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쫙 분할을 하면 여기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에너지가 이제 많이 있는 거, 에너지가 적게 있는 거, 짜글짜글한 모션이지만 에너지가 작게 있고 얘는 큰 모션인데 에너지가 많이 있는 거, 이런 걸 쭉 분할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는 물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고 얘들은 노이즈인 거예요. 노이즈가 보통 이렇게 랜덤하게 막 짜글짜글 하잖아요. 그래서 딱 노이즈가 여기까지 있다 하면 딱 잘라내고 나머지 갖고 합성을 새로 해버리면 노이즈는 없어지고 아까 전에 있던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유의미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리적인 정보고 요거는 다 노이즈다라고 알면 경계를 정확하게 알면 자를 수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투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디서 잘라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동일한 지오메트리,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뭐 정보 하나만 바뀌면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만 바뀌거나 뭐 하나만 바뀌면 그 위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화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줄이자. 넓은 데이터를 보면 거기 온갖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넓은 데이터가 있으면 큰 데이터, 3D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쪼개자. 잘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데 그냥 쪼개지 말고 오버랩을 해서 쪼개고 났을 때 이 안에 있는 정보가 단순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큰 에너지부터 작은 에너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중요 에너지, 노이즈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걸 저희는 스플릿 앤 오버랩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한양대 로그업 해봤더니 1200 by 1200인데 이거를 그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 해서 재합성을 해보면 안 됩니다. 에너지 그 임의로 잘라서 버리고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버리고 재합성하면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600 by 600으로 쪼개서 4개로 분할해서 재합성하고 이건 16개로 쪼개서 재합성하고 해서 했을 때 잘게 쪼개서 그 쪼갠 것마다 따로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을 진행을 하면 합성이 잘 되는 거예요. 영상에도 쓰이는 기술이고 유치학과에도 쓰이는 기술인데 이제 문제는 여기 그냥 하면 오버랩을 안 하고 그냥 하면 여기 경계에서 이렇게 불연속성이 생겨요. 근데 오버랩을 하게 되면 쪼갤 때 오버랩을 해서 쪼개면 98%까지 오버랩을 해서 쪼개면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재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4D 플로우 MRI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었고요. DNS에다가 일부러 참값을 아는 경우에다가 일부러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걔를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SOSVD라는 필더로 해봤더니 노이즈가 잘 줄어들더라. 그다음에 이건 속도 벡터들 보이고 있는데 잘 이렇게 노이즈가 잘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특허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데 기존에 있던 아까 전에 있던 질량 모델의 법칙을 이용하는 다이버전스 프리 필터랑 이거랑 비교하면 뭐가 좋은데 했을 때 성능은 비슷해요. 성능이 비슷한데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100배 정도 속도가 빠르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아마 실용화 했을 때 대규모 환자 데이터를 적용한다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우리 센터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앞서 보여드린 거는 CFD, DNS라고 하는 참값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을 한 거고 이거는 실제 4D 플로우 MRI로 적용을 한 겁니다. 실제 4D 플로우 MRI에 들어가 있는 노이즈만 컨트롤을 만든 거고요. 레졸루션에 따라서 여기 레이놀즈 수가 2200, 3500인데 레이놀즈 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속도가 빠른 경우, 속도가 느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0.25부터 1mm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4D 플로우 MRI를 사각 단면 채널에 대해서 찍어서 노이즈만 분석해보면 노이즈가 벽면 근처에서 이렇게 많은데 저희 필터 SOSVD를 적용하면 노이즈가 개선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다이버전스 프리 필터를 이용을 하면 똑같이 노이즈가 개선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훨씬 빠르다. 100배 정도 빠르다 라는 말씀을 들으시고요.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전에 쪼갠다 했는데 얼마나 잘게 쪼갰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느냐 조금은 있다라는 거고 오버랩을 했을 때 오버랩을 하나도 안 하는 경우 많이 하는 경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한 10% 여기 7%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 환자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 영동현 교수님 한 데서 데이터를 받아서 대동맥에 대해서 레졸루션 2.5mm로 찍은 환자 5명 대동맥 그 정상인 대동맥 유동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지는 그 SOSVD 필터를 적용을 해보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데이터고요. 실제 데이터인데 스트림 라인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필터 적용하기 전에 스트림 라인 어지럽죠. 실제로 이렇게 어지럽게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는 스트레이트하게 가는데 노이즈 때문에 어지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필터로 적용하면은 여기 잘 곱게 나오더라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참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필터가 적용된 게 진짜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고 가장 가까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주변의 유동 바로 인접해 있는 위치랑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속도가 얼마만큼 튀느냐 튀지 않느냐를 보고 보통은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노이즈가 있다 없다 판단하니까 그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게 이 velocity consistenc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했었을 때 SOSVD가 DFS보다 훨씬 더 많은 위치에서 컨시스턴시가 유지가 되더라. 5에서는 별로 없고 DFS는 조금 나아지고 SOSVD는 잘 맞더라. 이게 훨씬 많더라라고 하는 거는 이가 아마 더 참값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트릭도 저희들이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유치학과 저널에 지난번에 냈는데 아마 지난주에 이제 거의 그 좋은 긍정적인 리뷰를 받아서 12월 달 중에 게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마지막 내용인데 여기 우리
어디 앉아있지? 우리 센터의 핵심 연구원 중에 하나인 안동관 우리 석박사 통합과정이 지난주에 미국에 가서 이제 우리 유체학과에서는 가장 큰 학술대회입니다. 미국 물리학회 유체 디비전에서 하는 연례 학술대회에 가서 발표한 내용인데 4D 플로 MRI로 환자의 속도, 혈류 속도장을 측정을 했을 경우 기존 문법을 따르지 말자. 기존 문법 따르면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나빠서 월 시어 스트레스 같은 거 정확하게 나오지 않니? 그거 따르지 말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혈류역학을 해보면 굳이 월 시어 스트레스 아니어도 얼마든지 월 시어 스트레스를 대체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안 써요. 왜 많이 안 쓰나 봤더니 그냥 관성적으로 안 쓰는 거예요. 과거부터 안 썼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아니다, 있다, 있고 이게 훨씬 좋다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모다이나믹 애널리시스 이 하이 스페셜 레졸루션으로 해보면 경도 모양에 대해서 해보면 기존 문법을 따르면 속도장을 얻고 속도장을 미분을 해서 다시 말해서 노이즈가 있는 속도장을 미분을 해서 노이즈를 훨씬 더 키워서 분석을 하면 이제 월 시어 스트레스라는 걸 얻습니다. 이렇게 얻는데 사실은 예쁘게 잘 나오는데 여기 노이즈가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미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OSI라는 것도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 OSI도 똑같이 월 시어 스트레스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는데 여기도 노이즈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문법을 따르면 월 시어 스트레스 OS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인데 4D 플로 MRI를 하면은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혈류역학 하시는 분들이 4D 플로 MRI를 안 하고 병원에서 CFD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갖고 이제 하이 시어 리전, 그 다음에 스테노시스 프론 리전 같은 것들을 기존에 있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0.35mm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하이 레졸루션을 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잘 나오는 거고 기존 문법 따라서 했을 때도 잘 나오는 건데 병원에서 쓰는 2mm, 3mm로 하면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죠. 저희는 병원에서 쓰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4D 플로 MRI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월 시어 스트레스와 OSI 갖고 정의할 수 있는 업노멀 리전, 비정상적인 위치라는 거죠. 그런 영역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게 이제 하이 시어 리전 레시오고 HSRR이고 여기는 스테노시스 프론 리전 레시오인데 여기 보시는 게 0.35mm라고 하는 하이 스페이셜 레졸루션으로 찍었을 때 하고 로우 스페이셜 레졸루션으로 찍었을 때 하고 사실은 영향이 없다 그러면 연두색 위에 데이터가 와야 됩니다. 양쪽 다. 근데 영향이 있으면 이제 기울기가 바꿔지겠죠. 그래서 스페셜 레졸루션을 0.35 대비 0.7, 1.05, 1.40으로 바꿔서 일부러 바꿔서 해봤을 때 아이디얼 케이스에서 많이 벗어나더라.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쓰는 2mm로 가면 전혀 엉터리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하지 말고 미분하면은 노이즈가 에러가 증폭이 되니까 미분하지 말고 적분을 하자. 적분해서 헤모다이나믹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거 많이 찾아봤는데 직접 개발하려고 해봤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새로 안 만들어내도 여기 있는 2018년도에 나와 있는 논문에서도 인용된 것처럼 미분하지 않고 적분해서 월 시어 스트레스를 대체하는 OSR을 대체하는 유사한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활용을 해서 봤더니 지금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빨갛고 파랗고 노란 영역들이 비슷하죠. 동일 데이터인데 비슷하게 나옵니다. 얘는 표면에서 혈관 벽면 표면에서 나오니까 진하게 나오는 거고 얘는 혈관의 표면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3차 공간에서 이제 표시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불투명한 것처럼 나오는데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가능하다. 월 시어 스트레스 OSR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랬을 경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24개의 카로티드 알터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정상에 가까운 혈관 8개, 그다음에 막힌 혈관 8개, 그다음에 막힌 혈관을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뚫은 혈관 8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24개에 대해서 케이스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인티그럴 파라미터하고 디퍼런셜 파라미터를 써갖고 분석을 해봤더니 하이 시어든 스테노시스 프론이든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이렇게 인디케이션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으로 얻었던 그 정답에 가까운 여기 그 스테노시스 프론 리전, 하이 시어 리전을 인티그랄 파라미터가 잘 대체할 수 있더라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티그랄 파라미터를 쓰면 스페셜 레졸루션이 나빠져도 여전히 유효하냐? 아까처럼 이렇게 스페셜 레졸루션 나빠지면은 엉터리 값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하고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티그랄 레졸루션하고 인티그랄 파라미터하고 디퍼런셜 파라미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는 이제 하이 시어 리전이고 여기는 스테노시스 프론 리전에 대해서 디퍼런셜 파라미터와 인티그랄 파라미터가 죄송합니다. 네, 헷갈렸어요. 그 전에 지금 디퍼런셜 파라미터와 인티그랄 파라미터가 이렇게 잘 맞다라고 했는 건데 요거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게 이거고요. 그래서 요 라인에 잘 올라오더라. 한 기울기 안에 잘 올라오더라. 인티그랄 파라미터와 디퍼런셜 파라미터가 연관성이 있더라 라는 거고, 그러면 스페셜 레졸루션에 따라서 인티그랄 파라미터는 영향을 덜 받느냐 했었을 때 여기가 하이 스페셜 레졸루션으로 찍은 계산한 하이 시어 리전 레시오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로우 스페셜 리전으로 계산한 하이 시어 리전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동일한 건데 스테노시스 프론 리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셜 레졸루션에 영향을 안 받으면 연두색 위에 데이터가 올라와야 돼. 연두색 기울기를 가져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여기는 0.35mm고 지금 보시는 거는 0.7이고 1.5를 추가를 하면 이렇게 되고 1.4를 추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티그랄 파라미터는 영향을 받죠.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덜 받아요. 확실히 덜 받아요. 디퍼런셜 파라미터는 시작부터 그린 라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데 레졸루션이 나빠지면 훨씬 빠르게 기울기가 떨어지죠. 스테노시스 프로는 상대적으로 덜한데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티그랄 파라미터가 디퍼런셜 파라미터보다 레졸루션에 영향을 덜 받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갖고 포디플로 MRI를 환자에 적용을 할 경우 기존의 문법은 안 따라가지만 새로운 헤모다이내믹 파라미터로 얼마든지 헤모다이내믹 연구를 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고요. 요거는 조만간에 이제 논문화해서 저널에 출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환자에 대해 직접 포디플로 MRI를 한 적은 없어요. 팬텀만 갖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23년도에 나왔던 매니페스토에서도 나와 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보다 빨리 그 논문 읽기 전보다 빨리 준비를 했던 건데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포디플로 MRI 매우 좋은 기술이고 병원에서 썼으면 좋겠는데 그 전 단계로 팬텀 스타디는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처럼 기존의 디퍼런셜 파라미터를 대체한 인티그랄 파라미터 같은 거 찾아놓고 적용을 하면 얼마든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포디플로 MRI를 병원에서 인비보로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ECG 게이팅도 해야 되고, 사람이 숨을 쉬니까, 환자가 숨을 쉬니까 거기에 따른 움직임들을 보정을 할 수 있는 레스피레이터리 게이팅도 해야 되고, 스캔 타임도 지켜줘야 되고 하는데, 그걸 다 만족시키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면 일단 팬텀 스터디를 하자 해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뭔지, 대체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지 먼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노이징 필터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환자에 대해서 헤모다이내믹적으로 인터레스트를 하는 뭐 이게 전혀 클리닉에 쓸모가 없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저희 센터처럼 병원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혈류과 하는 분들 함께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포디플로 MRI를 병원에서 실용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센터 이야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는데, 센터 우리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4개의 질환에 대해서 저희 그 센터에서 목표로 정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한 1년 반 정도 지금 지난 시점인데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를 해드리고자, 이 시기를 통해서 해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해보니까 4개 팀으로 나눴는데 잘 나눈 것 같아요. 오늘 그 현장 평가에서도 심사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다들 이렇게 내놓은 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해보니까 어느 동네 팀이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혈관 정보가 있고 혈관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고 난 다음에 속도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4D 플로 MRI를 쓰든 CFD를 쓰든 초음파를 쓰든 머신러닝을 하든 속도장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오토메이션을 해서 다량의 환자 혈관 정보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 대부분 여기를 머무르고 있죠. 그 다음에 각 질환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에 특화된 스마트 헤모다이나믹 인덱스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상 정보 활용을 해야 되고, 오늘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새로운 혈류 효과 파라미터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 던져 놓는 게 아니고 이제 잘 인티그레이션해서 인덱스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헤모다이나믹 인덱스니까 그런 걸 하고 나면 이것들을 이제 우리 최종 단계인 XR 플랫폼에 탑재를 해서 병원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아마 페이션트 스페시픽 하면서 리얼타임으로 저희들이 이 헤모다이나믹 인덱스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각 팀별로 지금은 독립적으로 연구 잘 하고 계시니까 이런 그 타임라인 아니면 플로우들을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현장 점검 준비를 하면서 요 데이터, 요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예뻐갖고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리마인드 해드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자동으로 혈관을 분할을 하고 속도장을 확보를 한 다음에 통합 지표를 보여주고 XR 플랫폼에서 여러 명이 함께 디스커션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평가를 이제 2월 달에 이렇게 받기 위해서 보고서를 내야 되고 1단계 끝나고 이제 진짜로 구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또 현장 점검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 생각해 봤더니 협동 연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ERC 하기 전에도 김두상 박사님, 이상현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연구한 계기가, 공동 연구를 한 계기가 ERC까지 이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 협동 연구를 하고 있는 한번 리뷰를 하다가 이거를 만들게 됐는데 보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로 캐로티드 알터리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김두상 박사님, 이상현 교수님하고 저희는 경동맥에 대한 HDR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홍재현 교수님이 조인을 하셔갖고 슈퍼 레졸루션, 4D 플로 MRI에 대한 슈퍼 레졸루션을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순전히 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인원 박사가 이제 연구 교수로 저희들 조인했었고요. 그다음에 신승용 교수님하고는 LAAO 2년도로 이제 만났는데, 현재는 양도현 교수님, 김현진 교수님하고 함께 대동맥 관련돼서 4D 플로 MRI로 이렇게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뇌동맥 관련돼서는 유재영 교수님, 최규성 교수님, 그다음 수정민 교수님을 하고 있는데, 심바스큘라는 유재영 교수님하고 저희들도 심바스큘라를 이제 사용을 할 생각이에요. 워낙 자랑을 하셔서 할 생각이고, 최규성 교수님한테는 4D 플로 MRI 가기 전에 2D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측정을 하고, 아까 전에 CFD 할 때 바운더리 컨디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4D 플로 MRI가 아니고 2D 플로를 하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페이션트 스페시픽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심바스큘라에다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상동맥 하고 있는, 초음파를 하고 계신 홍동국 교수님하고는 사실은 ERC 전부터 공동연구를 하자고 계속 말만 하면서 좀 미뤄왔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리알러지를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인비브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분석을 하려고 하면 리알러직한 프로퍼티를 무시를 하면 안 될 거기 때문에 리알러지 관련된 연구, 그리고 이번에 미국 APS에 가서 이제 그 심혈관 관계된 세천에 가서 가봤더니 절반 정도가 칼라 도플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칼라 도플러도 이쪽에 홍동 교수님 잘하고 계시니까 이쪽을 함께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상 교수님 하고 김주성 교수님하고는 이제 이 두 분들이 워낙 관상동맥에서 독립적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 끼어들어서 뭐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술 사업화 쪽으로 함께 연구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우리 센터에 공동연구원으로 안 들어와 있지만은 여기 임무연 박사님, 교수님, 이영준
교수님, 남태근 교수님, 차민재 교수님, 하우진 교수님, 구현영 교수님도 외곽에서 열심히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수님들도 이렇게 지금 자기 주변, 본인 주변에 어떤 분들하고 어떻게 지금 어떤 토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접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2000년도 끝나는 시점에서. 그러면은 3000년도, 4000년도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실에서 4D 플로우 MRI를 이용해서 헤모다이나믹스 외에도 사실은 엔지니어링 플로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는 소규모 핵연료봉을 이용한 발전, 원자력 발전의 핵연료봉이고, 핵연료봉을 지키는 냉각수 흐르는 것들에 대해서 4D 플로우 MRI로 가시화를 하고 있고요. 냉장고, 기계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농장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보고 있고,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MRV 챌린지에 대한 거고, 이거는 현대차랑 진행을 했던 연료전지, 냉각수 유동을 가시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4D 플로우 MRI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 많은 데 쓰이고 있다. 그래서 헤모다이나믹스에도 당연히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 연구실 학생이 지금 딱 12명입니다. 12명인데 4D 플로우 MRI 하는 친구도 있고, 또 뭐가 전혀 상관없는 다른 CFD 하는 친구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PIB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전체 12명이 매우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우리 연구실이 이렇게 그 연구 결과들을 이제 잘 발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이 자리에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1시간 안 걸릴 줄 알았더니 1시간 6개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